오늘 좀 빤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박미 동지가 노래하는 또 동지가 오늘 안 계신다 그래가지고 걱정을 하셨는데 또 우리가 얘기도 하고 또 재밌게 주정을 또 이끌어가면 흥겨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말 뻔한 글도 쓰고 영상도 찍고 있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 얘기에 크게 관심이 없죠. 어느 시대나 다 그랬을 겁니다. 밑바닥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지배자들은 당연히 깔보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삶이 너무 고달프니까 그냥 외면하는 거죠. 나도 고달픈데 거기 가면 더 고달프니까 그냥 외면하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서 옆에서 절박한 그런 목소리가 있어도 힘들기도 하고 또 가면 내가 더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외면하고 그래서 연대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이 거시경제 지표를 보면 다 최악이죠. 수출도 그렇고 무역 수지도 그렇고 고용도 그렇고 노동자 임금도 그렇고 조세 수입도 줄어들어서 이제 추경도 해야 되고 생산도 그렇고 소비도 그렇고 성장률도 그렇고 그동안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과정에서 한국이 선진국이 됐거든요. 우리나라는 절대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표가 완전히 내리막길이에요. 그동안의 그 거시경제 지표를 신주 삼아서 신주 모시듯이 그걸 흔들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 우리 선진국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지표가 완전히 바닥이 됐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달라진 지표가 있어요. 소비가 다 줄었습니다. 돈이 없는데 줄죠. 지금 갈비탕 17,000원 막 이렇게 가요. 13,000원은 값싼 갈비탕이에요. 강남에 가면 갈비탕 2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소비할 수가 없잖아요.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상위 20%는 소비가 13% 늘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이게 모두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고 어려워지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어렵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벼룩에 간을 내먹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어려울수록 예전에 그래도 봉건왕조 시대 때 흉내라도 빈민구제 흉내라도 냈잖아요. 왕들이. 근데 지금은 아주 드러내놓고 부자들이 더 많이 가져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기근이 들고 병이 입술면은 시골집에 가면 가져갈 게 없어요. 초봉 목표가 살기 때문에 가져갈 게, 녹그릇 같은 거 가져갈 수는 있겠죠. 가져갈 게 없는데 지금은 주머니를 막 털어가요. 왜? 나중에 갚을 돈을 지금 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채가 쌓여요. 지금 가계부채, 자영업자 부채가 합치면 2,000조인데 우리나라 1년 총 GDP를 넘었었어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예요. 1년 동안 그 나라 총 벌어들인 돈보다 빚이 많은 유일한 나라예요. 유일한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도 털리고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상화폐가 우리나라 몇 조가 만들어진지 아세요? 500조 원이 만들어졌어요. 전 세계 가상화폐가 3,000조 원인데 한국이 6분의 1입니다.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에 통제를 받잖아요. 그래서 김남국이가 엄청나게 투기를 하고 했는데 벌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비끗한다는 얘기가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니까 윤리위원회 해봤든지 아니면 좀 사퇴해봐 그런 정도예요. 근데 김남국이가 한 거는 아주 세 마리 핍니다. 김남국이 해봤 50억, 100억, 많아야 100억을 안 넘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500조가 가상화폐에 투기를 하고 있고 투자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철수 같은 사람, 원희룡 같은 사람, 이준석 같은 사람 다 가상화폐 한 친구들이에요. 그 원조들이 가상화폐 원조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다 현직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들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김남국이는 나 일단 처벌 한번 해봐. 내가 벌면은 어떻게 금액이 나야말로 그냥 동네 미나투 수준이지 고스톱 수준이지.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 자들이 지금 정치권에 있고 고위공직자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재벌 돈 받았잖아요. 정치권이. 나중에는 김대중 정부 때는 벤처기업 만들어가지고 조그마한 회사 사무실은 당 총재나 누가 가서 사진 하나 찍어주면 그 벤처기업 주식으로 폭등해가지고 팔고 차익을 남기면 정치가 나눠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정치인들이 벤처나 스타트기업에게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상화폐를 언제든지 만들 수 있고 언제든지 거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가상화폐 방지법, 가상화폐 규제법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면 지금 자본시장법하고 똑같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상화폐도 자본이 금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돈들이 500조 원이 더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가상화폐가 500조가 안 생겼으면 설렁탕이 만원할 수 있다. 돈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게 유통되어 있다. 발행되어 있다. 조폐공사가 한 권이 조폐공사를 통해서 돈을 발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은행이 대출해서 화폐를 발행하고 지금은 뭐 주식, 뻥튀기, 조작해서 발행되고 지금 가상화폐가 결정적으로 화폐 통화량을 증발시키기 때문에 물가가 폭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시급 12,000 받아가지고는 갈비탕을 사 먹을 수 없다. 최저임금 2만 원 이상 가야 최소한 갈비탕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총무비 하던 시절, 기근 시절에는 그렇게 들리진 않았어. 근데 지금은 미래에 내가 벌 돈까지도 죽는 날까지 갚아 나가야 될 돈들이 빚으로 쌓이는 식으로 내가 지금 들리고 있다는 것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들린단 말이에요. 이 재벌들이 국가 권력이 자본가의 앞잡이인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뭐 MZ세대가 대담했잖아. 정의선이가 만났더니 윤석열이도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에서 20, 30대 지지가 좀 약간 높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그 사람들이 자기 편인 줄 알고 69시간으로 밀어붙였는데 20, 30대 MZ세대가 그건 아니야. 69시간은 못해. 그래 위야무야 됐잖아요. 저 노동부 장관 어벙한 친구가 한국노총 30년 있었던 그 간부 출신이 그 사람이 한 발언들이 있어. 몇 년 전까지도 최저임금 위원했단 말이야. 한국노총 그 위원했어. 그 발언들 보면 지금 장관이 하고 있는 짓이나 뭐 지금 노동부 장관 자기 발언이 없죠. 윤석열이 하는 걸 그대로 했다. 아무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윤석열이가 뭔지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바보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이 진짜 헛수아비 노릇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MZ세대를 잡으려고 그렇게 했고 정의선이가 MZ세대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걸 세대의 갈등을 부추겨가지고 마치 기존의 세대들, 장년들, 노년들은 이 MZ세대를 착취해가지고 그들이 기득권을 누리고 노후를 보장받으려고 하고 너 MZ세대 너 한 사람이 노인 한 명씩 업고 다녀야 돼 이제 책임져야 되니까 너 정신 똑바로 차려. 그 기존의 노조 조직, 노조 기조 이런 투쟁하는 사람들 좌파 이거 전부 당신네들 청년들 주머니 털어서 자기들 배채우려고 하는 기득권 세력이야 귀족이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MZ세대가 금방 그것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게 될 텐데 아직 잘 모르는 거죠. 아직은 그쪽 얘기가 귀에 좀 솔깃한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철저하게 자본이 노동을 착취하는 것이지 세대가 착취하는 게 아닙니다. 세대는 연대하는 거죠. 제가 전철 공짜로 지금 무상으로 타고 다니는데 내가 30년 동안 30살부터 60살까지 내가 낸 세금으로 내 위에 내 선배와 내 부모 세대가 전철을 무료로 타고 다녔어요. 내가 혜택 본 거는 지만 3년밖에 안 돼. 근데 뭐 70까지는 뭐 전철료를 내야 된다. 아니 30년 동안 내 위에 노인들 지원했잖아요. 내 세금 낸 돈으로 노인들이 무상을 했잖아요. 나 지금 3년밖에 못 탔는데 벌써 시비를 거는 거잖아요. 이거는 세대 간의 연대이지. 누가 노인들이 젊은 세대를 주머니 착취한다. 그런 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있을 수 없다. 노인 중에서도 정몽구 같은 노인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면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득이 높고 재산이 있는 노인에게 세금을 조세 부담률을 높여서 세금을 더 거두면 되는 것이지 젊은 세대를 노인들이 뺏어가거나 그게 등에 엎혀가지고 억지로 피를 빨아먹거나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오직 우리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자본이 노동을 착취한다고 하는 그 분명한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 한치도 흔들릴 필요도 없고 한치도 그에 대해서 정말 잘못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끔 우리는 뭐 세대 간 갈등, 뭐 성별 갈등, 지역 간 뭐 여러 가지 국내 사실은 뭐 어떤 진보 정당을 자처하는 어떤 정당에서 외국인 노동자 못 들어오게 하라 프레카들 그랬잖아요. 정말 창피한 일이죠. 창피한 일이죠. 그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나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내가 산재를 위험에 빠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겪어왔고 오랫동안 당해왔고, 자본이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 투자를 할 것이냐. 현대중공업에서 지금 500명이 40년 동안 500명의 노동자가 죽었는데 1명당 1억 2억을 주고 끝낼 거냐. 산재시설을 하려면 최소한 수천억 조 단위의 안전시설 비용이 들어갈 것이냐. 자본가는 계산해서 노동자의 목숨하고 돈하고 값싸게 돈하고 바꾸는 것이 그들에게 더 많은 이윤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인기업이잖아요. 도대체 500명 가까이 죽었는데 정홍준이가 구속되지 않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살인기업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약화됐잖아요. 그것도 지금 제대로 규정으로 내려가면은 그 법이 약화돼가지고 실제 그 법과 약화된 법으로 바뀌어가지고 정말 노동자들이 이 산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죽지 않고 일할 권리라고 하는 것을 절절하게 외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재벌들은 MZ세대와 간담회를 하면서 세대 간 갈등, 분할 지배죠. 노동자 계급 내부를 분할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오래된 그런 지배자들의 논리를 또 써먹고 있고, 또 이 재벌의 앞잡이 윤석열 정권도 똑같은 방식으로 화물연대, 건설노조, 정교조, 민주노총 계속 야금야금 분할 지배에서 공략하면서 자기 지지율을 높이거나 유지하고 있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87년 60항쟁 민주화 투쟁 이후에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우리가 정말 투쟁과 개혁과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민주주의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걸 부르자 민주주의가 아니고,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조직할 때 현장의 조합원들도 알지 못하는 상층에서 결의해가지고 어느 날 조합원들이 9시 뉴스에 오늘 민주노총 파업했네? 오늘 파업이 있었어? 이런 식의 현장의 조합원을 주체로 세우지 않는 이런 상층에서 내리꽂기식 정치적 총파업, 보여주기 총파업, 뻥파업, 이것이 20여 년의 세월 동안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로켓 총파업, 불기절 로켓 총파업 이후에 정말 제대로 된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총파업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바로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현장 조합을 주체로 세우고 그들이 요구안을 만들고 그들이 토론하고 그들이 투쟁을 조직하고 그 요구를 지도부가 구속을 각오하고 앞장서서 나갈 때 정말 자본이 벌벌 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기아자동차 우리 동지들, 기아자동차 동지들도 와 계십니다만은 정말 답답하실 거예요. 지금 2시간, 4시간 파업에 목을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2시간, 4시간 파업. 옛날 기아자동차가 로켓 총파업 때 가장 먼저 명동성당에 온 동지들이 기아자동차 동지. 그때는 자동차 노련 소속이었습니다. 그 기아자동차 동지들이 그 멀리에서 명동성당에 지도부가 있는 곳에 와서 파업선언에 함께 참여하고 정말 한 달간 자동차를 라인을 세움으로써 통과된 법안을 폐기시키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위에 노동자 투쟁으로 통과된 법안,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이 폐기되는 유일한 사건을 만들어낸 것이 기아자동차예요. 나는 그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그래도 이 조건 속에서 4시간 파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다른 데 안 하잖아요. 현대 양총은 아무도 안 하잖아요. 민주주의 총파업에 아무도 안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소중하게 그런 정신을 그나마 이어가고 있는 그 기아자동차 동지들에게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 안타깝지만 그러나 더 현장으로 내려가야 한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더 현장으로 내려가야 한다.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곧 여름휴가 지나면 선거가 치러질 겁니다. 그런 선거에 연연하지 말고 내년 총선에 연연하지 말고 현장의 조합원들을 투쟁으로 조직하는 현장 순회를 통해서 조합원들과 소통하고 당장 파업이 안 되더라도 그 파업을 묶어낼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 박미 동지와 같이 10년 넘게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 그 인내,
끈기 이런 것들을 조합원들에게 전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큰 투쟁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불씨이기 때문이고 그 불씨를 소중하게 우리가 옛날에 불씨라는 거는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 불씨 꺼버리면 그냥 끝나는 그 집안이 끝나는 거죠. 그 집안에서 불씨를 끄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불씨를 정말 살리고 이어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충이 있는데 우리 지금 투쟁의 불씨를 정말 살려가야 하는 보존하면서 살려서 큰 불꽃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전체절명의 그런 위기 상황에 있다. 민요총이 불꽃을 녹여도 총파업 때 기아자동차를 필두로 기아 총파업 때 50만 명이 30일 동안 연인은 388만 명이 파업에 참여했어요. 매일 파업에 참여 숫자를 연인을 합산한 388만 명이. 여러분 박근혜 정부 때 촛불 때 1000만 모였다고 그러는데 그 주말마다 모인 거예요. 민요총 로켓 총파업은 평일날 라인을 세우고 파업한 숫자예요. 주말에 나오는 숫자하고 라인을 세우고 나오는 숫자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그 파업 집회 참여 인원이 150만 명이에요. 하루 평균 5만 명이 파업에 참여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10,000명 모일 때도 있었으니까 10만 명 모일 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5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가지고도 한 달 동안 150만 명의 집회를 만들고 388만 명 연인은 388만 명이 라인을 세울 투쟁을 조직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일조합은 일교육이라고 오늘 했었어요. 조문 한 사람이 하나에 내가 왜 이 파업을 해야 되느냐를 교육하고 그 한 사람의 조합원이 글을 쓰든 토론하든 그런 단위에 참여했고 그걸 모아서 찬반 투표를 거치고 전체 조합원 50만이 전체 찬반 투표를 거치고 그걸 받아하는 민요총 임원들과 상별대표들이 구속 결단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선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선제적인 파업을 못 때렸어요. 그런데도 현장은 그만큼 파업이 어려웠어요. 날치기 해주는 바람에 그냥 분노로 파업에 돌입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런 수많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일어난 겁니다. 지금 노조 간부들이 주월 근무하고 있어. 좋아. 40시간. 근데 토요일 일요일 광화문을 누가 장악하고 있는가? 태극기 부대가 장악하고 있어요. 무슨 목사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가두를 광장을 빼앗기고서 총파업은 불가능합니다. 혁명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광장을 빼앗기면 전부 독방에 앉아서 꼴방에 앉아서 뭐 그 어려운 정신적 지도자의 책을 아무리 펼쳐들고 암송을 하더라도 혁명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거리에 나서야 하고 투쟁에 연대해야 하고 함께해야 한다. 어디에서든지 가두에서 광장에서 투쟁 현장에서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초라한 상황이 됐는데 저는 이럴 때도 있다. 이 생각합니다. 이럴 때 있다. 항상 오르막에서 내리막이 있듯이 지금은 정말 절벽으로 떨어진 내리막이지만 우리는 다시 도약할 날이 반드시 온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진지를 사수하고 이게 투쟁에 연대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뻔한 얘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